네, 안녕하세요. 저는 12월 4주 해외 인기 아티클을 발표할 신유진입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현재 데이터 매니징 기업에서 일한 지 3년 차 되는 유일한 디자이너이고요. 웹 디자인이랑 모바일 디자인, 퍼블리싱 이런 걸 제가 다 하고 있다가 보니까 디자인을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디자인이 맞는지 아니면 사용자들에게 더 편리한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뭘 알아야 하면 좋은지 고민하던 차에 이제 헤이나 스터디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가지 아티클은 iOS와 안드로이드의 근본적인 차이, 2021년 모바일 UX 트렌드 10가지, 그리고 다크 UI 디자인 원칙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폰이 이제 일상화된 단계에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iOS와 안드로이드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머터리얼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아이콘은 iOS가 상대적으로 얇고 단순한 라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니멀하고 심플함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안드로이드는 보통 더 두껍고 굵은 스타일을 사용해서 견고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폰트입니다. 폰트는 iOS에서는 샌프란시스코체를 사용하고 있고 안드로이드에서는 로보트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iOS와 안드로이드는 각기 기본 텍스트와 제목 헤더 텍스트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보토와 샌프란시스코의 차이점을 잠깐 살펴보자면 로보토가 샌프란시스코체보다 조금 더 키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버튼입니다. iOS에서는 그림자가 없는 단순한 텍스트 버튼을 사용해서 미니멀함을 나타내고 있고요. 안드로이드에서는 최근에 그림자를 추가하고 대문자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백드랍인데요. 백드랍에서는 다음 그림과 같이 후면 레이어 위에 전면 레이어가 배치된 것을 얘기합니다. 전면 레이어 뒤에 배치된 후면 레이어는 전면 레이어에 대한 추가 컨텍스트를 완성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제가 두 가지의 화면을 가지고 왔는데요. iOS와 안드로이드 모두 배경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전히 계속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디자인 머터리얼 다섯 번째 배너인데요. 배너는 추가 정보나 제한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보통 다들 상단 표시줄 아래에 배치할 수 있고 왼쪽은 iOS의 배너이고 오른쪽은 안드로이드의 배너로서 조금 다른 UI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역인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입니다.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두 가지 차이점은 화면 크기라는 것입니다. iOS에서는 아이폰 X 이상일 경우에는 1125에서 2436의 화면 해상도를 사용하고 안드로이드는 최신 모델로부터는 1440의 2960 화면 해상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페이지 동작은 스크롤을 하는 동작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스크롤을 하는 동안에는 화면 상단과 하단이 숨겨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콘텐츠를 명확하게 보이기 위함이며 안드로이드 역시 iOS와 똑같이 동작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탭입니다. 제가 iOS에서 가져온 탭이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이렇듯 iOS는 다양한 탭 스타일이 있다고 합니다. 대신 심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톤만 사용하고 있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스와이프를 해서 탭을 이동할 수가 있는데 정말 간혹 가다가 그라디언트 색상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드로울스입니다. 드로울스는 말 그대로 서랍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슬라이드 서랍 스타일을 사용합니다. 서랍을 오른쪽으로 살짝 밀면 세로로 표시되는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안드로이드의 노트에 관한 드로울스 메뉴입니다. iOS 같은 경우에는 최신 iOS 14 버전의 기능에 따라서 분류된 앱 서랍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서치바입니다. 서치바는 둘 다 공통점은 왼쪽 정렬을 사용한다는 것이며 iOS는 내부에 취소 버튼이 있고 약간 둥근 UI를 사용하는 반면에 안드로이드는 취소 버튼이 없고 검색바를 닫기 위해서
외부 화면을 탭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CTA입니다. CTA는 사용자가 행동 또는 클릭을 유도하게 하는 버튼입니다. 이를 iOS에서는 화면 오른쪽 상단에 표시하고 있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화면 오른쪽 하단에 표시하고 있는데 안드로이드에서는 이를 플로팅 액션 버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다이얼 로그입니다. 다이얼 로그는 카카오톡 화면을 캡처해 왔는데요. iOS는 스크롤을 할 수 없는 메뉴이며 페이지 하단에 위치해서 옵션의 취소 버튼이 있습니다. 반면에 안드로이드는 메뉴가 많아짐에 따라서 스크롤이 가능해지고 취소 버튼이 없어서 배경을 탭해야 사라지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액션인데요. 액션은 작업 메뉴를 뜻합니다. iOS 같은 경우에는 화면의 모든 컨텍스트나 옵션을 탭할 수 있는데 이를 3D 터치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3개의 수직점을 탭하여서 메뉴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는 내비게이션 바입니다. iOS의 내비게이션 바는 페이지 상단에 위치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뒤로 가기 버튼이 왼쪽 상단에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하단에 내비게이션 바가 위치해서 그 하단 표시줄에 탐색이나 뒤로 가기, 홈 화면 및 현재 앱의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인터페이스 마지막은 10번째, 타이틀링인데요. iOS 같은 경우에는 현재 탭 제목을 한가운데에 배치하는 반면에 안드로이드는 제목을 현재 표시줄 왼쪽 정렬로 배치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iOS와 안드로이드의 UI 차이점을 찾아보았는데요. 다음은 2021년 모바일 UX 트렌드 10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X 모바일 디자인 트렌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성공적인 웹, 앱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슈퍼앱의 부상입니다. 슈퍼앱이 뭔데? 라고 하신다면 슈퍼앱은 다목적 앱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앱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굳이 다른 앱으로 전환할 필요 없이 사용자의 모든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앱인데요. 해외 사례로는 위챗과 고잭이 있었는데 제가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한 앱들이라 한번 국내 사례로 알아봤어요. 국내 사례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이렇게 세 가지 크기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네이버는 검색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장해서 온라인 쇼핑, 금융, 주문, 장보기 등을 할 수 있었고 카카오는 카톡 기반으로 금융과 주문, 지갑, 상품 구독 등의 서비스를 확장했으며 마지막 쿠팡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쇼핑에 더불어서 음식 배달이나 최근에는 영상 OTT 서비스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게 바로 슈퍼앱의 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영상 상호작용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아무래도 집안에서 머무는 것이 안전이 되어서 모든 시스템이 비대면 방식으로 발전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백신을 맞고 난 이후로도 아마 이 비대면 시스템은 점점 더 발전할 것입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서 동영상을 통한 상호작용이 트렌드화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원격 의료와 쇼핑 등이 동영상 상호작용의 예시인데 저는 잼이라는 것과 롯데백화점의 100 라이브 쇼핑을 가져왔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촬영을 해서 쇼핑을 할 수 있게 하는 온라인 쇼핑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능적 목적의 3D 그래픽이에요. 디자인에서 3D는 더 이상 장식용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3D는 명확한 기능적 목적을 수행할 수 있고 모바일의 중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사진을 보시면 사용자가 실제 차량의 설정을 제어하기 위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모델링을 3D 모델링을 사용하였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3D 그래픽이 명확한 기능적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분야 말고도 온라인 쇼핑 또한 3D 그래픽을 도입해서 특정 제품의 360도 보기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와의 싸움입니다. 소셜미디어의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매우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믿기 쉽습니다. 따라서 트위터와 같은 미디어 플랫폼은 콘텐츠를 분석 수행하고
오해 소지가 있는 정보를 숨기는 알고리즘을 도입했는데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요즘 핫했던 트위터에서 선거 조작이나 선거 결과 인증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숨긴다는 라벨을 표시한 이미지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정교한 음성 기반 비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쓰실 것 같은 애플의 시리와 구글 나우와 같은 AI 비서는 일반적인 작업을 위한 음성 기반 단축키처럼 지금 현재는 작동하고 있습니다. 알람을 오전 8시로 설정해줘와 같이 말이죠. 그러나 차세대 AI 비서는 보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사용자 친화적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일 약속 시간을 늦지 않기 위해서 알람을 몇 시로 예약하는 게 좋을까와 같이 말이죠. 이런 차세대 AI 비서 조건에서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용자가 정말 그 콘텐츠가 자신을 위한 특별히 제작되었음을 느끼게 하는 고급 개인화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단계 수를 줄여야 한다는 터치리스 상호작용. 세 번째로는 사용자 의도를 이해하고 사용자의 말을 분석하여 현재의 기분을 이해하는 사용자 심리 분석까지 할 수 있어야 4세대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크로스 플랫폼 앱의 최적화 집중입니다. 최근 애플이 정말 강력한 칩 M1을 냈는데요. 이 M1은 데스크탑과 모바일 경계를 허물고 크로스 플랫폼 솔루션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M1 덕분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자주 사용했던 여러 가지 앱들을 아이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사용자는 주어진 순간에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고 싶은지 결정하는 순간이 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7번째는 유용한 데이터의 시각화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데이터를 매력적으로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것은 시각화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온 사진은 카카오톡에서 코로나19를 지역별로 통계를 냈다거나 뱅크샐러드와 같이 내가 지출한 내용을 통계표로 표시하는 것은 시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시각화는 전자상거래에서 의료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유형의 모바일 앱에서 유용하게 쓰이는데 이때 디자이너가 알아야 할 것은 시각화의 목적은 그림이 아니라 통찰력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8번째로는 미묘한 네오모픽 디테일이에요. 저는 이 타이틀이 정말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뭔가 미묘하다는 게 어떤 느낌이지? 그래서 일단은 3가지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스퀘어모피즘, 플랜 UI, 뉴모피즘. 스퀘어모피즘은 첫 번째 사진과 같이 애플이 처음 출시한 사실주의 기반 디자인 트렌드입니다. 근데 이런 스퀘어모피즘의 피로감을 느껴서 이제 미니멀리즘과 결합해서 산업 표준화가 된 것을 플랜 UI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미니멀리즘한 것도 이제는 질린다 해서 뉴모피즘이라고 하는 기술을 냈는데 이게 최근에 정말 인기가 있는 기술이라고 해요. 뉴모피즘은 뉴와 스퀘어모피즘의 합성어입니다. 네오모피즘이라고 하기도 하고 플랫하고 미니멀한 그래픽에 그림자를 두어서 입체감을 느껴지며 현실적인 스타일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런 네오모픽 UI가 전체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좋지 않은데 아이콘이나 유사 3D 버튼 같이 미묘하게 네오모픽을 디테일을 도입하는 것이 제품을 더욱더 눈에 띄게 하면서 제품과 사용자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번째는 증강현실 앱의 차세대입니다. 최근 애플과 페이스북이 이 AR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수소문이 자자한데요. 이렇게 많은 기업이 AR 기술에 투자하고 있으며 AR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최고의 플랫폼은 바로 모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케아 플레이스를 한번 깔아서 AR을 이용한 온라인 쇼핑을 해봤는데요. 정말 무궁무진하게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모바일 트렌드 10번째,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웹에서 무언가를 검색하면 몇 주 동안 같은 내용에 대한 광고를 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것은 여러분의 데이터가 어떤 기업에 공유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사용자는 개인 데이터가 공유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요. 이런 부분을 애플은 이러한 문제 중 일부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노력은 애플로 로그인.
일반적인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프로세스는 개인 데이터를 무조건 공유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따라서 앱과 웹사이트에 비공개로 로그인할 수 있는 애플로 로그인 기능을 도입했고, 이제는 애플 아이디를 사용해서 탭 한 번만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앱이 수집하는 개인정보. 앱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처리 방식 내용을 포함하도록 앱스토어를 업데이트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사용자의 어떤 데이터가 공유되고 있고 어떤 데이터가 공유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티클은 다크 UI 디자인 원칙입니다. 다크 UI 디자인은 파워, 럭셔리, 세련미, 우아함을 표현하는 비교적 최근에 새로 나온 UI 테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크 모드는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다고 다들 알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라는 증거는 아직 없다고 하고요. 오히려 제대로 구현되지 않으면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크 UI를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며 이를 위해서 디자이너들은 많은 것들을 살펴보고 다크 UI를 시도해야 합니다. 최근에 너도나도 다크 UI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만약 주변에서 디자이너 분들이 다크 UI가 요즘 인기 있다고 하니까 우리 모두 다크 UI 디자인을 만들자라고 한다면 일단 멈춰라고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 은행 웹사이트나 B2B 사스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다크 UI를 설계하기 굉장히 까다롭다고 해요. 모든 인터페이스에 다크 UI가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쓰면 좋을까? 라고 한다면 좋은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컨텐츠 유형이 있을 경우나 다크 모드 용도에 적합할 때 또는 인상적이고 드라마틱한 룩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좋지 못한 시나리오는 텍스트가 굉장히 많을 경우 또는 혼합된 콘텐츠 유형이 많을 경우 디자인이 다양한 색상을 이용할 경우에는 좋지 못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크 UI 디자인의 대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다크 UI는 검은색 테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검은색을 사용해서 검은색 테마가 아니라 그냥 저조도 UI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대비를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배경색 대비. 대부분이 강한 대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검정색을 사용해야 돼, 트루 블랙을 사용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배경에 샵 0000은 정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짙은 회색을 사용하면 더 넓은 깊이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텍스트 대비입니다. 웹 컨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텍스트에 대한 명도 차이는 4.5대 1을 맞춰야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디자이너는 컨텐츠가 다크 UI에서 편하게 읽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다크 UI에서 중요한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색상, 두 번째는 네거티브 공간 활용, 세 번째는 타이포그래피, 네 번째는 높낮이입니다. 첫 번째 주의할 점 색상. 채도가 높은 색상을 사용하지 말아라. 채도가 높은 색상은 어두운 배경과 만났을 때 눈에 피로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색상은 텍스트와 함께 사용될 때 최소 4.5대 1의 표준을 통과해야 하죠. 따라서 채도가 낮은 색상을 사용하여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데 옆에 좋은 예시가 있어요. 머터리얼 디자인에서 가져온 예시인데요. 채도 낮은 팔레트와 채도 높은 팔레트를 봤을 때 채도 높은 팔레트에 있는 글자는 잘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가독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는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올바른 색 구성표는 좋은 대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머터리얼 디자인에서는 기본 색상과 기본 변형으로 심플하면서도 가독성 높은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팔레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 아티클에서는 두 가지의 사이트를 추천해 줬어요. 컬러블이랑 머터리얼 디자인 컬러 팔레트. 이 두 가지 사이트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색상을 선택하는 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다들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네거티브 공간 활용입니다. 네거티브 공간이라는 것은 보이는 면을 제외한 다른 면, 그러니까 즉 빈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빈 공간을 활용하면 좋은데 너무 많은 요소와 텍스트로 가득 찬 인터페이스는 다크 UI의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잘못하면 제품이 무겁고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고
반대로 네거티브 공간을 잘 활용한다면 다크 UI를 더 잘 읽을 수 있고 사람들이 정보를 더 쉽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내용입니다. 텍스트는 가독성을 위해서 크기가 충분히 커야 하며 텍스트와 배경 사이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다크 UI에서 잘 작동하는 서체를 소싱하는 사이트는 구글 폰트, 폰트 라이브러리, 어도비 타이프킷이 있는데요. 옆에 사진은 특대 글꼴과 강한 대비를 사용해서 타이포그래피를 잘 활용한 다크 UI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애플 페이지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높낮이입니다. 다크 UI는 절대로 평면이 아니에요. 라이트 UI에서는 빛, 음영, 그림자로 깊이감을 표현해서 계층을 나눌 수 있지만 다크 UI는 어두운 배경이기 때문에 적절한 색채 조합을 사용해서 3단계에서 4단계 정도 높낮이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깊이감을 주면 인터페이스의 시각적인 계층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돼요. 옆에 사진을 예시로 보신다면 주의사항을 알리는 메시지 팝업 창으로 띄워서 보여주면 이것 자체만으로도 시선이 집중되기 때문에 높낮이 표현이 잘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높이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배경의 밝기를 다르게 표시하면 됩니다. 단 높이의 단계는 4단계에서 5단계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 옆에 사진은 머터리얼 디자인에서 높이가 높을수록 더 밝게 표시가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다크 UI 디자인 중에서 영감을 받은 사례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애플 iOS입니다. 애플 iOS는 배경색을 보시면 정말 트루 블랙이 아닌 샵 121212 짙은 회색을 사용하고 있고 한 가지 액세스 색상을 사용해서 중요한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이포그래피를 잘 활용한 다크 UI 디자인 모범 사례인 애플 웹사이트입니다. 세 번째로는 짙은 회색의 배경색과 텍스트 대비를 뚜렷하게 해서 콘텐츠의 가독성을 높인 유튜브도 다크 UI의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많은 색상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짙은 회색의 배경색과 한 가지 액세스 색상, 뚜렷한 텍스트 대비로 다크 UI를 잘 활용한 금융 앱 토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크 UI에 관해서는 머터리얼 디자인에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